次はみんな大好きなあの曲。世界で一番の姫様、そういう熱いよね。미쿠 이전 세대의 보카로는 이미 많은 보컬로이드에 대한 영상들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짧게 또 할 겁니다. 악기에서 캐릭터로 발전해 기틀을 마련한 의미가 있거든요. 미쿠 출시 이전 보컬로이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은 레온과 로라가 최초입니다. 그 후 미리안까지 출시했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일본어 보컬로이드이자 캐릭터성을 입힌 보컬로이드인 메이코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보컬로이드의 매출이 200에서 300장 정도 팔리던 시점에 메이코는 약 3000장 이상 팔리며 가상악기 시장에서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보컬로이드를 캐릭터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야마하는 보컬로이드 2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미쿠는 V2 엔진의 두 번째 작품이었죠. 첫 번째로는 스위트 애니라는 작품이 있었지만 크게 흥행하진 못했습니다. 미리암이 기술적인 가능성을 시험했고 메이코가 캐릭터의 문을 열었으며 스위트 애니 보컬로이드 기술의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애들이 미쿠 발사대라는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미쿠 이후의 보컬로이드는 완전한 서브컬처에 편입된 성공한 캐릭터 산업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이 문화로 진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캐릭터에 있다고 봐요. 보컬로이드는 캐릭터성이 거의 없어요. 출시할 때 기업에서 설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성공한 캐릭터 산업이 캐릭터성이 없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캐릭터성이 없기에 강한 캐릭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캐릭터로 완성시키는 요소 중 중요한 것들은 서사와 목소리, 이미지, 아이템입니다. 서사부터 이야기해보면 과거에 서사가 없는 인물은 캐릭터라고 쉽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글 매체에서도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캐릭터로 받아들여졌고 이방인의 메르소도 캐릭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나즈네 상도의 이미지로는 마리오나 롱맨이 있을 것이고 예외적이라고 떠오르는 것은 팩맨이 있지만 팩맨이 캐릭터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보컬로이드와 유사합니다. 서사가 중요한 이유는 캐릭터의 큰 틀의 역사가 방향을 가지기 때문이고 작게 들여다본 역사에선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컬로이드엔 서사가 없죠. 하지만 그 서사와 설정의 공백이 소비자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봐요. 클리셰에 익숙해진 탓인지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달로 취향이 명확해진 탓인지 대중들이 간략한 설정이나 디자인을 보고 얘는 이런 성격일 것 같은데? 얘는 이게 어울린다 등의 개인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각자 설정을 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중 다수에게 좋다고 받아들여지는 설정은 다른 창작자가 빌려다가 사용하기도 했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쿠의 성격은 청순하고 발랄하며 항상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또 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극히 전형적인 미소녀 컨셉이 있겠네요. 이미지와 목소리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겁니다. 높은 상도의 예시로는 웹소설에서 독자가 이미지를 상상하기 용이하도록 표지를 미형으로 그리는 것이고 낮은 상도의 예시인 고전소설에서는 표지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의로 그 이미지와 목소리를 상상합니다. 비교적 높은 해상도인 만화로 가더라도 흑백 작화에서 독자는 각자 캐릭터의 머리색을 상상하고 목소리를 상상합니다. 이 때문에 단행본의 표지를 보게 되거나 애니화가 되었을 때 캐릭터가 자신의 상상과 간극이 있는 경우 괴리를 느끼기도 하죠. 또 우리는 특정 캐릭터를 목소리로 기억하는 경향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난의 남도일과 짱구의 맹구가 있겠네요.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제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짱구, 내 친구, 떡잎 마을, 우리 동네 이름. 아이템에서는 미쿠의 경우 너무나도 유명한 파입니다. 캐릭터에게 아이템의 의미는 정체와 정보의 확장과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아이템은 옷과 같아서 그 용도나 모양, 양식 등을 통해 문자 없이 설정과 서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쿠의 파라는 아이템의 경우 어떤 확장과 비문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는 미쿠의 파 케이스가 처음부터 기획되지 않고 서사적 개연성 없이 밈의 형태가 아이템으로 정착한 예외적이고 특이한 경우인데, 하츠네 미쿠가 대파를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쥐게 된 것은 제조사의 공식 설정이 아니라 팬들의 2차 창작 밈에서 비롯된 우연한 결과였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가 출시한 날짜가 2007년 8월 31일, 미쿠가 팔을 쥐게 된 날은 그로부터 단 4일 뒤인 9월 4일이었습니다. 2006년 말 애니메이션 블리치의 등장인물인 이노우에 오리히메가 대파를 돌리는 몇 초 정도의 애니메이션 루프 영상이 전 세계 인터넷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이때 배경음악으로 깔린 곡이 핀란드의 아카펠라 그룹 로이투마가 부른 핀란드 민요 이에반 폴카였어요. 사람들은 이를 블리치 밈으로 접하였기에 흔히 파돌리기 송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쿠가 출시되자마자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였던 오토마니아는 미쿠의 가창 성능을 시험해 볼 겸 당시 유행하던 이 파돌리기 송을 미쿠의 목소리로 커버했습니다. 커버곡의 영상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타마고가 제작한 멍한 표정의 SD 미쿠가 원조 블리치 밈처럼 손에 대파를 쥔 채 빙글빙글 돌리는 애니메이션을 삽입해 니코동에 업로드되었죠. 여담이지만 오토마니아는 19년도에 다시 한번 하츠네 미쿠의 이에반 폴카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미쿠의 파돌리기 송은 크게 히트를 쳤고, 이 영상에 등장한 파돌리는 미쿠는 팬들 사이에서 하츠네 미쿠라는 별도의 파생 캐릭터로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미쿠의 상징은 대파라는 공식이 서브컬처 소비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로 테토의 경우에는 바게트를 지어주었죠. 예외적이든 정석적이든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데에는 우리가 아이템을 보면 캐릭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상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중은 다른 보카로에게서 미쿠만큼의 각인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 서브컬처를 어느 정도 아는 대중이라도 다른 보카로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사와 목소리, 이미지, 아이템, 원한다면 좋은 노래까지 지어줄 수 있는데 어째서일까요? 저는 다른 보카로가 미쿠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서브컬처에 속해 있더라도 그에 속한 대중들은 미쿠 외에 다른 보카로들을 기억할 여력이 없어서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피곤해요. 살아낸다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이런 우리에게 정보량이랄 게 별거 없는 미쿠의 특이한 디자인과 단순한 구성은 다른 보카로보다 비교적 편안하게 기억됩니다. 미쿠와 비교한다면 다른 애들은 특이한 디자인이 없어요. 그나마 테토, 드릴머리, 그리고 테토도 많이 기억되는 편이지만 미쿠만큼은 아니죠. 서브컬처든 메인컬처든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대부분은 미쿠밖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카로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잘 아는 사람에게도 미쿠 이꼴 보카로라는 보카로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식이 성립하고, 우리에게도 서브컬처를 잘 모르는 그들에게도 미쿠는 보컬로이드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컬로이드는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심지어 노래하는 것이 본질이기에 서사를 노래합니다. 이는 곡마다의 설정이 피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피라도 각각의 곡마다 서사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미쿠 팬들은 자신이 입덕한 버전의 미쿠를 좋아해요. 미쿠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미쿠의 어떤 한 버전을 좋아합니다. 또 인기 있는 미쿠의 곡들은 미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곡이기도 하죠.
어느 순간 소비자들은 관계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하츠네 미쿠, 카가미네 린, 렌, 그리고 파생, 타사 캐릭터인 카사네 테토 등을 독립된 개체로 두지 않고 그들 사이에 관계성을 부여하며 세계관을 확장하는 현상은 이야기 소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컬로이드의 이야기 소비를 이해하려면 기존 미디어의 소비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이야기 소비는 공식이 이미 완성한 뒤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사에 소비자는 공식이 짜놓은 큰 그림을 유추하고 분석하거나 이미 완성된 설정을 가지고 2차 창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컬로이드의 이야기 소비에서 공식은 서사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기호만을 제공하죠.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들의 역할은 직접 심층 세계와 설정을 창작하는 거예요. 이는 일본의 문학평론가 오츠카 에이지의 이야기 소비 이론과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소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츠카 에이지는 이야기 소비에서 표층과 심층을 분리했어요. 표층은 작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개별 상품이나 캐릭터, 단편 만화 등의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심층은 거대 서사, 시스템, 그러니까 일관된 규칙의 총체이고 이것은 세계관의 역사, 규칙, 설정 등의 제조자가 숨겨놓은 거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오츠카는 이를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램에 비유했고 표층의 작은 이야기들은 이 시스템 위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츠카에지가 이 이론을 도출해낸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80년대 후반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비쿠리맨 초콜릿이에요. 비쿠리맨 초콜릿은 웨어스 과자의 캐릭터 스티커가 한 장씩 동봉된 시관 상품이었는데 동봉된 스티커에는 해당 캐릭터의 능력치와 함께 악마와 천사의 대전쟁이라는 거대한 신화적 설정의 파편들이 아주 짧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보인 특이한 행동은 과자는 버리고 스티커만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켓몬빵이 있겠네요. 여기서 오츠카 에이지는 아이들은 스티커나 과자 따위의 물질을 산 것이 아니라 스티커 뒷면에 파편들을 모아 숨겨진 거대 서사를 스스로 복원하는 행위적 소비를 한다고 생각했고 오츠카는 이를 이야기 소비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츠카 에이지는 소비자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저 단편을 사모으는 것을 넘어 완전히 시스템, 거대 서사 자체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가 작품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굳이 원작자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시스템을 활용해 작은 이야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2차 창작입니다. 아즈마 히로키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 모두 가장 먼저 짚은 건 정보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은 두 경우 모두 정보의 형태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편을 거대 서사를 엿보는 창으로 본 오츠카 에이지와 달리 아즈마 히로키는 파편을 창이 아닌 기호로 보았어요. 소비자들은 이 기호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인식합니다. 캐릭터를 하나의 완성된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여러 재료 중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호를 가지고 거대 서사가 사라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소비자들은 스스로 작은 이야기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장 프랑스와의 포스트 모던 서사 구조와 헨리 젠키스의 텍스트 포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서사 구조는 과거의 대중은 작가가 완성한 하나의 거대한 연대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했지만 현대 서브컬처는 캐릭터의 속성, 세계관의 규칙, 역사적 배경 등 수많은 설정의 파편을 먼저 구축한 뒤 이를 조합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고 텍스트 포칭은 소비자들은 제공된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조합하고 변형한다는 거예요. 설정놀이는 공급자가 던져준 데이터 조각들을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조립한 현대 참여형 문화의 핵심 발전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서브컬처 소비자가 관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당연할 수 있지만 이의 행동이 쉽게 즐겁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인과관계를 통해 정보를 기억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데 캐릭터 단일 소비는 금방 실증이 나지만 A와 B가 사실은 이런 관계라면? 이라는 마토리 설정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이야기가 파생되어 텍스트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서브컬처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P가 미쿠와 테토의 관계성을 다룬 음악을 투고하면 다른 작가가 그 관계성에 살을 붙인 만화를 그리고 팬들이 이를 해석하는 집단지성적 놀이로 이어집니다.
설정의 공백 1을 가능케 하는데 독일의 문학이론가 볼프강 이저가 이를 설명합니다. 그는 텍스트에는 필연적으로 작가가 채우지 못한 미완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보카로의 경우에는 의도된 부분이죠. 그리고 독자는 이 공백을 마주할 때 비로소 능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텍스트를 완성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깊은 미적 쾌감과 정서적 충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이 과정은 영국의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의 예측 부호화와 아리에 크루글란스키의 인지적 종결 욕구로 볼 수 있어요. 예측 부호화를 제시한 칼 프리스턴은 인간의 뇌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에러를 최소화하려는 예측 기계라고 봤고, 아리에 크루글란스키의 인지적 종결 욕구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을 말합니다. 뇌는 불확실하거나 단절된 정보를 극도로 싫어해서 서브컬처의 맥락 없는 설정이나 공백을 보면 예측 부호화와 인지적 종결 욕구를 발동시켜 인과관계를 찾아 연결하려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인지적 종결 욕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앞에서 서브컬처적 특성으로 이야기한 과정을 밟습니다. 한 프로듀서가 미쿠와 테토의 관계성을 다룬 음악을 투고하면 다른 작가가 그 관계성에 살을 붙인 만화를 그리고 팬들이 이를 해석하는 집단 지성적 놀이까지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의 서사를 키워가고 있다는 유대적 효능감을 가집니다. 이건 서브컬처의 동인 문화와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담이지만 이 유대적 효용감이 아주 강력한 것은 게임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쿠팡 시뮬레이터나 프롬소프트의 소울 시리즈가 다른 유저와 소통하고 서로 도움받는 유대적 효용감을 게임의 주요 재미 요소로 채용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설정 노래의 예시로는 카가민의 린과 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이름과 외모, 나이, 신장 등의 기본적인 설정만 보여되었는데 이는 다른 보카로들도 같죠. 하지만 다른 보카로가 아닌 린과 렌이 들여다볼 만한 설정놀이의 예시로 적합한 것은 같은 성씨와 같은 나이를 가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보통 남매라는 설정을 부여받지만 동시에 연인이라는 설정을 부여받기도 하고, 주종관계, 거울 속의 분신 및 조각의 관계를 부여받는 등 다른 보카로들이 할 수 없는 관계성의 설정을 부여하기 용이한 설정이라는 부분에 특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미쿠와 테토의 관계성 설정도 좋지만 이러한 이유로 린과 렌이 관계성 면에서는 특별하다고 보입니다. 린과 렌의 완성되지 않은 설정은 파편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 사이 미완의 공백을 텍스트 포칭의 과정을 수행하여 인지적 종결 욕구를 해소한 결과가 남매, 연인, 주종 관계 등의 설정인 거죠. 보컬로이드는 매스미디어에서 제품으로 등장했다는 근간이 있음에도 서사 이후에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캐릭터 이후에 서사가 만들어지고 그 주체가 소비자인 팬들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은 정말이지 서브컬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컬로이드를 캐릭터로 만든 것은 모순적이게도 설정의 공백인 거죠. 그리고 제품임에도 서브컬처적인 면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야기가 없는 곳에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보카로는 미쿠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설정놀이의 용이에요. 미쿠는 단지 상징일 뿐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백지 툴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쿠뿐만 아니라 다른 보카로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설정놀이 좋아하는 오타쿠들이 설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내버려 둘 리가요. 서브컬처 소비자가 이 설정놀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포스트 모던의 데이터베이스식 문화 환경 속에서 텍스트의 심리적 공백을 채워 스스로 소유의 당위를 획득하고 뇌의 예측 모델을 완성해 도파민적 쾌감을 얻으려는 인간의 인지활동의 필연적 결과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서브컬처는 순수한 의미의 서브컬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래 서브컬처는 소외된 계층이 기성세대의 도구를 빼앗아 자생적으로 저항 문화를 만들며 시작되었어요. 대표적인 장르로는 펑크와 힙합이 있겠죠. 하지만 보컬로이드는 태생부터 반대였어요. 보컬로이드의 근간은 야마하의 음성 합성 기술이고, 미쿠는 크리톤 퓨처미디어의 철저한 마케팅의 결과물이거든요. 또 소비자들이 내 마음대로 노래를 만들고 2차 창작을 한다고 느꼈지만, 이는 기업이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전략적으로 완화해준 기획된 자유 안에서 움직인 것에 가까워요. 소스의 공급처가 철저히 제도권 기업이었다는 점부터 순수 서브컬처와는 간극이 있는 거죠. 초창기 보컬로이드 문화는 니코니코 동화라는 비교적 아마추어적인 공간에서
유저들이 유대감을 공유하는 서브컬처적 성격이 짙었지만 현재의 보컬로이드 생태계는 대형 자본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어요. 현재 보컬로이드 세계를 굴리는 큰 축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인데, 과거에는 아마추어 피들이 투고한 곡이 자생적으로 유행했다면 지금은 이 대형 게임에 수록되느냐 마느냐 혹은 기업의 외주 공모전에 당선되느냐가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어버린 거죠. 주류 음악 시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과 체급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것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일본 음악 차트를 지배하고 있는 요네즈 켄시, 요아소비, 아도 등은 모두 보컬로이드 생태계에서 길러졌거나 그 유전자를 공유하는 아티스트들이고, 미쿠는 도쿄올림픽 관련 행사에 등장하거나 토요타, 레이디 가가,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는 등 사회의 주류 시스템이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자본주의적 협업 파트너로 보컬로이드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We sing songs about big dreams. We dream big dreams. Introducing the new 2011 Toyota Corolla. 今すぐ見よう Refresh styling, 35 mpg highway rating, available Bluetooth technology and wired for MP3 players. 그러니까 하이퍼 서브컬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서브컬처는 여전히 서브컬처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만드는 개인의 의도가 짙게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보컬로이드의 경우 아주 기초적인 설정만을 부여하고 그 외의 것은 여전히 소비자가 창조하며, 심지어는 설정이 확실히 잡혀있는 만화나 애니에서도 공식이 뭘 알아? 라며 공식의 의도를 거부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의도와 설정, 서사를 창조한다는 데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브컬처라는 것이 매스미디어를 근간으로 두지 않고 소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창의성을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서브의 서브컬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에서 다루는 서브의 서브컬처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 내용이 중이병스러웠고, 이것이 서브의 서브컬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던 것이 이유라고 봐요. 실제로 당시 보컬로이드를 접한 소비자 혹은 피들의 연령대는 중고등학생 정도로 낮은 편이었고, 그 나이대 정서에 각자의 해석, 관점, 이야기를 대입해 보컬로이드를 이용하여 여러 정서와 메시지를 반영된 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는 유사한 나이대의 소비자들이 이에 크게 감화되었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로스트원의 호곡이 있을 것 같아요. 보컬로이드가 프로듀서들에게 와닿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일본 서브컬처 고유의 공유 정서 때문이라고 봅니다. 집단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유 정서가 존재하는데, 일본 서브컬처의 경우에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공유 정서를 갖고 있어요. 이는 버블과 에반게리온을 거치고 인간 불신 시대에 사는 일본의 서브컬처에 속한 현대인의 불치병이라고도 보여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컬로이드는 그때그때 설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리한 빈 그릇이었는데, 외로운 방구석의 프로듀서들은 이 빈 그릇 같은 캐릭터에 자신들의 우울, 고독, 사회적 소외감을 투영하여 노래를 만들었고,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는 다른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들이 일러스트를 붙이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커버곡을 부르면서 거대한 거미줄 같은 집단 창작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서브컬처로 묶인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실존적 공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를 시작하여 인격이나 유대의 매개체까지 확장된 보컬로이드가 해소해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캐릭터 한계를 벗어나 인간 역할의 일부를 이식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보카로와 프로듀서가 꽁냥거리는 짤이나 단편 만화가 많은 이유라고 봅니다. 본인이 피가 아니라도 피 중심적으로 전개되는 2차 창작물에서 우리는 중심적으로 전개되는 인물에게 몰입하니까요. 미쿠를 보고 얘도 버티버야? 라는 순수한 일반인의 질문은 저희를 박박 긁어넣죠.
그리고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쿠는 버튜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미쿠가 버튜버가 아니라고 말하죠? 미쿠는 본체가 없어서? 하지만 AI 버튜버도 등장하면서 버튜버의 정의가 확장되는 시대인데, 또 매지컬 미라이를 보면 정말이지 버추얼 아이돌의 초기 모델처럼도 보여요. 버튜버가 아니라면 신스라고 표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미쿠를 단지 보컬로이드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느 하나 설명되지 않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문법의 버튜버도 아니고 신스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 아내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느껴져요. 그렇다면 대체 미쿠와 보컬로이드는 무엇일까요? 보컬로이드는 서브컬처의 어머니이자 형제이자 애인이자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미쿠는 그 중에서도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미쿠는 단순 신스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서브컬처 캐릭터 문화의 전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미쿠해집시다. 沈むと見つめてる君のことに踏みしてあげる